1592년 일본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공격해 옵니다. 전일본 통일전쟁을 치르면서 단련된 일본군의 기세에 전쟁 초반 조선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결국 조선은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전쟁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죠. 이 전쟁을 일본은 분로쿠 게이초의 역, 중국은 말력 조선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라 부릅니다.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흔든 7년간의 전쟁. 그런데 엎치락뒤치락하는 전쟁의 혼돈 속에서 이 전쟁의 판도를 뒤흔든 결정적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592년 4월 12일 여수 앞바다에 용의 머리를 한 배가 등장한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판옥선에 덮개를 한 형태의 거북선을 만들고 사격 훈련까지 하며 실전 준비를 마친 것이다. 거북선의 완성.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 전 일이었다. 역사저널 140번째 그날, 전쟁의 운명을 바꾼 그 무엇. 오늘은 거북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선이 완성된 게 임진왜란 발발 바로 하루 전날이라는 게 어쩜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전쟁이 일어날 거를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거북선의 사격 훈련이 끝난 다음 날 훈련 끝 전쟁 시작.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물 흐르듯이 이게 이어졌어요. 준비된 것처럼. 예, 준비한 사람처럼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정말 여수에 돗자리라도 좀 까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전쟁 영화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는 안 쓰죠. 훈련 끝나자마자 전쟁 나고 그러면 다 신고 와서 보겠습니까? 정말 항공이라면 거북선 하면 최고의 자부심이죠.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우리 지금 좀 의미 있는 돈을 준비를 해서 우리 딱 하나씩. 이거 옛날에 이거만 주면 5원이네. 서운하니까. 지폐도 지폐까지. 아유, 앞바단 지폐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정말 추억의 집회예요. 추석 연휴의 마지막을. 아이 고맙습니다. 야, 아니 정말 그건 반갑네. 진짜 이게 거북선이 다 그려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화폐 모델이 됐다는 건 정말 그 국민적인 위인일 때인데 이렇게 배가 화폐 모델이 된 거는 국민 선박이다. 이런 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화폐 거북선이 도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사실 1950년대부터요. 저 자료 한번 보세요.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거북선이 최다 출연 모델입니다. 최다 그러네요. 출연 모델. 집회에서. 그리고 저기서 보면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저 거북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그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영국에 가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소를 차릴 수 있다. 이거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너희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돈 빌려주겠느냐. 이럴 때 저 바로 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 지폐를 쫙 보이면서 우리는 이미 이때 이런 배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런 일화가 정말 전해질 정도로 이게 저 화폐에서 순간적으로 이 거북선 화보 역할을. 이순신 장군께서 이 경제개발까지 또 참여하셨네요. 이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거북선이 달라요. 지금 그 500원짜리에는 큰 도치 두 개가 달려 있는데 동전에는 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더 정확한 겁니까? 네, 화폐에 있는 거북선 도안은 그 정조 때 이충무공 전서라는 책에 나온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까지 그 거북선 실물은 남아있지 않죠. 바로 이 그림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에 두 개다 또는 그 하나다 또 내부 구조는 2층이다, 3층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거북선이 정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거북선의 저 목이 들라닥 날라닥 그랬다. 그런 또 전해졌어요. 본것 같아요. 아니 거북선이 잠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많아는 거북선이 불을 뿜죠. 그렇죠. 그거는 뭐 거북선 하면 우리가 이게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또 잘 몰라요. 이 거북선이 말이죠. 네.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는 네. 그 1592년 4월 12일 거북선이 뭐 완성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가 처음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예. 그렇지 않아요. 이 거북선, 그러니까 귀선이잖아요. 거북귀자에다 배선자. 예. 이 귀선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뭐냐면 임진왜란 180년 전, 즉 태종 1413년 때 이미 귀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제가 그때 기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다가 귀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미 태종 때. 180년 전에 이미 임진왜란 대세를 한 거예요? 제대로? 너무 빨리 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태종 때는 지금 소개해준 기록 말고도 그 2년 뒤인 1415년에도 또 기록이 나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이제 고려 말 이후 왜구들이 이제 한창 우리나라에 성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박들을 시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일부는 외선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모의 전투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임진도의 태종대왕이 태종이 나와서 실제로 직접 보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거북선이라는 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임진왜란이 시작될 때 그냥 불쑥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라든가 뭐 모양은 비슷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명칭은 같은데 네. 실제로 그 둘 거북선 간에 서로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태종 때 거북선과 이때 거북선이 같다라고 이렇게 섭리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 잘 아시죠? 이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록이 다 나와요. 그 당시에 그 군대의 편제라든가 함선의 종류, 수 이런 거 나오는데 거북선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태종 때 잠시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북선 이렇게 또 세세하게 보면 모르는 것이 참 많은. 네, 자, 전장에서의 활약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592년 5월 29일) 이순신이 거북선을 끌고 전투에 나선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향한 곳은 일본 수군이 주둔해 있는 사천 앞바다. 12척의 배로 사천을 점령한 일본 수군을 보고 이순신은 거북선의 출격을 명령한다. 비상 돌격. 처음으로 출격하는 거북선. 거북선은 일본 함대의 가운데로 맹렬하게 돌진한다. 거북선은 탑재된 화포를 발사하며 일본 수군의 진열을 흩뜨러뜨리고 그 뒤를 따라 판옥선이 공격에 가세한다. 거북선을 필두로 한 조선 수군은 우회선 12척을 모두 불태우고 승기를 잡는다. 사천 해전의 승리, 그 중심에 거북선이 있었다. 네. 거북선이 첫 출격한 해전이 바로 사천해전이었다. 그리고 아주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해냈다. 근데 사실은 일본군 입장에서 그때를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하게 생긴 배가 와가지고 뭘 뻥뻥 대는데 어떻게 공격도 할 수 없고 네. 뭐 그냥 바라보면서 당하는 거잖아요. 자, 거북선 등장에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광용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용의 뉴스룸입니다. 거북선의 등장에 일본군의 충격이 아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도노오카는 고려선 전기의 패전 이유를 말하면서 큰 배 가운데 3척이 거북선이었으며 철로 요해하여 무찌를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했다가 혼쭐이 난 일본 수군 이상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 곤방와. 이상? 이상. 곤방 왔는데, 곤방와.
이상. 이상. 오. 이상. 이상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상? 네? 이상이 거북선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상. 거북선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게 거북선이었습니까? 거북인지 용인지 뭔지 모르고 저는 처음 보는 배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샤치호코 같았습니다. 샤치호코요? 샤치호코가 뭔가요? 얼굴은 호랑이를 닮았고 등은 뾰족뾰족 가시가 나 있고 꼬리는 하늘을 향해 굳혀 세운 우리 일본인들의 상상 속의 바다 괴물입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거북선에 거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하면 거두절미하고 거듭 여쭙겠습니다. 예. 진정하세요. 그 거북선을 봤을 때 진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북인지 용인지 모를 어떤 배가 무작정 저희 쪽으로 돌격을 했습니다. 돌격을 직진.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진영을 마치 자기 진영인 것처럼 해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할 새도 뭐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쪽 배 12척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보고 있었는데 그 위에 무슨 덮개 같은 게 덮여 있습니다. 사람이 보여야 이 총포를 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 보이는데 총포를 허공에 대고 쏩니까? 허공에 쏘면 그게 축포지 총포입니까? 못 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 적선에 올라타가지고 조선수군을 직접 베어야 되는데 창이니 칼이니 송어가지 빼쭉빼쭉한 걸 고발했습니다. 옮겨 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옮겨 타면 막 찔러 아따갔다고 막 피나. 이따이. 이빠이. 그래서 우리는 옮겨 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 수전 경험이 정말 수두룩한 사람인데 이런 배는 정말 아니 이따위 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거북선이 등장하는 전투에는 참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전투는 오늘로 시마이. 숨어 있어야 돼. 이상. 가시는 거예요? 무서워. 시마이? 무서워. 예, 이상이 아직도 거북선의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해전에서 그 위용을 드러낸 거북선은 시간이 갈수록 일본 수군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지카마스 몬자에모는 거북선을 보카이셴이라는 괴물배로 부르고 이를 퇴치하는 내용의 연극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상뿐만이겠습니까? 일본 수군 전체가 거북선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아직 안 가셨어요?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습니다. 사요나라. 같이 갑시다. 지금까지 이광용의 뉴스룸이었습니다. 히치코모리. 자, 이상의 반응을 보니까 거북선 등장만으로 아주 왜군들의 기세가 확 꺾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이따이. 약간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연기 같지 않았어요? 거북선 트라우마. 거북선. 소뚜껑을 못 봅니다.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22척이 배를 뒤로 하고 바로 돌격한 것이 바로 거북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참 중요한 점이죠. 거북선은 이 판옥선의 위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씌운 거죠. 덮개를 씌워서 그런 형태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판옥선이 우리의 주력 전선이긴 하지만 적군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덮개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군을 보호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그 송곳과 칼을 꽂았다는 겁니다. 이 송곳과 칼을 꽂았기 때문에 당시 이제까지는 중세의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끼리 이렇게 붙여놓고 그 위에 배 위에서 백병전을 벌이는 게 이제 올라타가지고. 해전의 기본 양상입니다. 뭐 그 애꾸는 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전투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바로 이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뚜껑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날카로운 송곳, 칼 이런 것을 꽂았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들이 백병전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북선의 가장 그 위력적인 무기가 이 화포를 장착했다라는 거. 일본 측에서는 또 약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군선에 포가 장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거북선의 그 조금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발 쏘고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이제 저들이 워낙 이쪽에서는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 한 5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좀 약점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급박한 전장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탄 명중이라고 하잖아요. 첫 발에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상당히 좀 위기가 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까이 붙어줘야 돼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만약에 판옥선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버리면 아까 말씀했지만 뭐가 위험할까요? 아니, 올라갈 때 올라탄다면서요? 조총 또 조총이 사거리 안에 있잖아요. 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북선이 제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포를 빵빵 쏘면서 전선을 전열을 다 흐트러놓는 거예요. 그 흐트러놓은 곳에 이제 판옥선이 들어가가지고 포를 때리거나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작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후판. 그죠? 선거 후판. 선거북선, 후판옥선. 아주 훌륭한 전술입니다. 정말 거북선이 바다의 탱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좌충우돌이잖아요. 맞아요. 탱크. 네, 그래서 거북선의 함장 이름 자체가 귀선 돌격장. 그 배 함장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이 귀선 돌격장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천해전, 이 사천해전에서 총상을 당하세요. 물론 이 싸움에서 이기는 하지만 총상을 다지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유성룡이 보낸 편지를 보면 난중일기 거기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적의 총알에 맞아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어깨뼈를 깊이 상한 데다 상한 구멍이 헐어서 진물이 흐르기 때문에 밤낮 없이 뽕나무 잿물과 바닷물로 씻고 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는 이제 논의가 좀 다른데 네. 이순신은 오른손잡이였다는 증거입니다. 전투에서 활을 당기기 위해서 왼쪽 어깨가 이제 앞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다 총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보면 논란이 이게 많잖아요. 칼집이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어서 있어요. 이거 뭐 왼손잡이시냐 이런데 그거는 상징이더라. 네, 정확하게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황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 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죠. 거북선에 탔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총탄 같은 거는 맞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 대장선인 판옥선에 타셨다라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거북선에 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콤비처럼,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아니, 양이 그 크다. 사진만 보면 네, 여기 거북선에 타시는 타시죠. 승선하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분이 이 안에 계셨었어요라는 느낌을 주니까. 돈 때문에. 그러면은 이 거북선에는 누가 탔을까요? 누가 타긴 탔을 텐데. 네, 거북선은 이제 사천해전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당포 승천까지 이어지는 2차 출정 때 그때 이제 그 거북선 돌격장은 급제 이기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급제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문과 시험에는 딱 합격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벼슬이 없었거나 또는 어쩌면은 백의종군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기남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거북선과 아울러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의 일대 거북선 돌격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군들도 그렇지만 조선 수군 입장에서도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거북선일 거 아닙니까? 그런 배를 타고 돌격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기남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이기남에 대한 기록은 거의 요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 거북선에 이렇게 돌격장이다라는 기록까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그 자세한 기록은 없고 그러나 분명히 그 상당히 이 거북선을 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거북선이 출정했던 이 전투, 뭐 한산도 대첩이라든가 이런 전투에서는 참여해서 이 공을 세웠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북선 하면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조력자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거북선에 승선했던 사람들, 실제 이제 활을 쏘는 사수, 또 대포를 쏘는 포수, 그리고 또 상당히 중요한 게 이 노를 젓는 격군이에요, 격군. 거북선에도 이제 사실 비전투원에 해당하는 이 격군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 사람들이 특히 잘해야 되는 게 거북선은 돌격선이고 방향을 자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운전을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탱크 같은 거 이 운전병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격군들이 노를 잘 저어야 이게 훨씬 이제 승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이수인 장군이 또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또 이런 그 격군들을 상당히 배려를 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전공을 올린 그런 장계 같은 데 보면 이 격군 역할을 했던 이 산노비들이라든가 이 절의 노비들까지 이런 사람들도 이 표창을 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왜 훌륭한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저 신분에 관계없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다 이 전쟁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런 기록을 남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도 또 굉장히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군 의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유력한 그 부호 또는 승려죠. 이런 사람이 승병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이 해전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마을을 지킨다든지 또 어떤 물자를 보급한다든지 여러 방면에 도움을 주는 모습도 보였고 또 어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배를 이렇게 끌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본군한테 착지현상을 주는 거죠. 배를 쫙 이제 내려놓고 뭔가 좀 많아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현상도 주고 하여튼 도움을 정말 많이 줬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관광 수원례도 이수신 장군과 연관된 그런 거죠. 그 당시 백성들이 협조했던 상황을 다 대피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가고 다 그렇게 같이 힘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북선을 만든 책임자 이순신 장군, 또 그 거북선을 만드는 데 힘을 실어준 사람들, 또 그 배를 운영한 돌격장, 거기에다가 또 이제 수군 의병까지 해가지고 다 잊지 말고 좀 더 폭넓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멋있다. 뭐 보이네요. 막 여기 이기는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 여기 계시고 격군들 계시고 이게 다 보이네. 그런데 이순신은 어떻게 함장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전라 좌수사로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의 수군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던 또 일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1587년 변방의 여진족이 두만강 하류에 있는 녹둔도를 침략한다. 당시 조산보의 만호이자 녹둔도 둔전관이던 이순신은 여진족과 전투를 벌이지만 군민 160여 명이 납치되는 등 사실상 패배하고 만다. 이순신은 전투에서 패한 책임으로 직위 해제를 당하고 벼슬도 없는 채로 백의종군을 하여 다시 여진족 정벌에 나선다. (4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여진족을 습격한 이순신. 그는 치열한 전투 끝에 여진족 주장을 생포하고 여진족 부락 200여 호를 불태우는 등의 전과를 올리며 사면받아 복직된다.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가 무패의 사나이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패배한 전투가 있고 또 게다가 백의종군까지 하셨어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셨네요.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이수인 장군은 녹둔도 방비가 허술하니까 이곳을 지키던 이 병력들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했는데 그 상관이었던 북병사 이일이 여기에는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병력이 모자라가지고 이 패배한 상황을 책임을 물어서 이순신을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의종군, 이 선조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수인 장군이 선조도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그 극형에 처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절충한 거죠. 백의종군 하게 해서 이 백의종군을 하게 하면 그 다음에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 다시 여진족 정벌에 공을 세워서 바로 그 명예를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기 백의종군을 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얗게 배그를 입고 작전을 하셨어요.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백의종군 하면은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징적인 의미 아닐까요? 상징적이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그 군복을 입고 그렇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우리 백이 민족이라고 다 백이 입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백의종군은 뭐 오늘날 지금 보직해임인 그런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다 수행을 합니다. 아까 어떤 그 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순신의 수군으로서의 자질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녹둔도 전투하고 수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럼 녹둔도를 한번 보죠. 자, 지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이제 녹둔도예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 영토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영토인데, 이게 지금 두만강 지금 하류 쪽에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퇴적장에 의해 가지고 뭐 거의 뭐 흔적이 지금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섬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섬으로 있는 어떤 이 녹둔도에서 백우종군 하면서 여진족과 싸워가지고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그러면은 수군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섬이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녹둔도 전투가 있기 한 7년 전, 1580년부터 이순신은 그 종사품 벼슬인 전라도의 그 발포 만호, 여긴 수군의 5개 진 중에 하나인데 발포 만호로 이제 약 18개월 동안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포 만호는 대체로 이제 요즘으로 치면 한 대령쯤 되는 그런 그 고급 지휘관이죠. 이것으로서 이제 그 1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전라도의 그 지형, 수군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익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전이네요. 우리가 알기로는 유성룡의 천거로 칠풍계 파격적인 그 승진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급 무인이 아니었다는 뜻이네요. 그냥 상술적으로 하면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가 정삼품인데 그 직전 직급이 정읍현감인데 이 종육품이에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등급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너무 낙하산 아니냐, 유승용이 너무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그 전에 이순신 장군은 종사품 만호까지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직책을 못 받으실 분은 아니었다. 이거 좀 오해다. 그러니까 주로 그 유성룡 천거 후에 7계급 상승만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 기복이 좀 있으셔가지고 충분히 그 자격이 있는 분이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도 어쨌든 유성룡을 만난 그럼요. 건 뭐 대단한 네. 그 뭐 인연이었죠. 그렇죠. 예. 갑자기 그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그대를 만나고 거북선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만해. 집어쳐. 다행이지 않습니까? 1592년 7월 7일 이순신은 일본의 함대 70여 척이 견내량에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견내량은 폭이 좁고 암초가 많아 전투가 힘들다고 판단한 이순신. 먼저 판옥선 대여섯 척을 견내량으로 보내 일본 수군을 유인한다. 일본 수군이 한산도 가운데까지 유인선을 추격해 나오자 기다리던 조선 수군은 좌우로 벌어진 하객진을 펼치고 진 안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외선을 향해 화살과 탄환을 번갈아 발사하며 공격한다. 방포라!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적선 60여 척을 불태우고 외병의 대부분을 몰살시킨다. 조선 수군이 한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다. 자, 정말 자랑스러운 멋있다. 한정 역사 한 장면이잖아요. 한산대첩. 시원하네. 이때 하객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거북선이, 하객진. 거북선이 어떤 역할을 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죠. 시원한 모드판이. 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 한산도입니다. 지금 한산도 한산사 앞바다인데요. 자, 일단 하객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하객진 하면 지금 학은 뭔지 아시죠? 예, 압니다. 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긴 모르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하객 날개. 하객 날개를 이용한 윤석 씨. 하객 날개를 이용한 그 전법이라는 건데요. 자, 일단 이 유인선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 외선이 이 유인선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이 유인선을 따라서 이 외선들이 들어왔겠죠. 들어왔을 때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와서 여기서 이제 아까 발포하라 그러잖아요. 발포하라는 순간에 이 앞에 있는 유인선이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180도로 회전을 합니다. 쫙 회전합니다. 180도. 근데 이 180도 회전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격군 얘기했잖아요. 그 격군이 일사불란하게 빠른 속도로 지어줘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180도로 회전하면서 이제 마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배들이 발포라는 그 명령과 함께 빠르게 위로 올라갑니다. 빠르게 위로. 여기 양 옆에 이제 거북선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거북선은요, 쭉 위로 올라와가지고요, 쭉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때려주는 거예요. 때려주면서 이 외선들을 가운데로 몰아주는 거예요. 정신이 없겠죠?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이 날개를 쳐가지고 계속 올라가면서 이 배들을 빵빵 때려주면서 그냥 바로 격퇴시키는 장면 하기진이었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무조건 백전백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걸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사불란하게 그 전에 엄청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전술은. 그렇죠. 하나의 오천 없이 그냥 다 맞아 떨어지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전술,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했겠구나라는 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유인선도 굉장히 그렇죠. 기술이 왼쪽 노는 이쪽으로 하고 오른쪽 노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보이는 멋있다. 하잖아. 근데 아까 좌우에 지금 그 거북선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거북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거 보면 지금 학계에서는 대략 많아야 5척, 한 3척에서 5척.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북선이 동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대단했다. 이렇게 보죠. 일당백을 했다. 그렇죠. 근데 세 척에서 5척은 그야말로 거북선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이 네. 전투력이 세질 것 같은데 좀 만들면 안 됐을까요, 진짜? 현재 그 남해안의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거북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임진왜란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임진왜란 재현하고 그러는데 현재 내가 그- 몇 개 봤는데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것만 해도 훨씬 많은데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의 그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2척이었던 것 같아요. 2척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직후에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3척이 활동했던 것 같고 한 2년 뒤에 중국에 보낸 보고서에 보면 5척까지 숫자는 나옵니다. 근데 그 이상은 확인되는 것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북선이 그렇게 다 모든 판옥선을 거북선으로 만들어야 될 만큼 그렇게 그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북선 나름대로 또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거북선의 동료가 교적선, 만능선 이런 건데 단점이 있나요? 아니, 우리 흠집을 내려고 그러세요, 우리 거북선에. 왜 우리 그러세요? 거북선에.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거북선에. 거북선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일단 현대 함정들처럼 당시의 전선은 GPS를 가지고 자동 항법 자금체에서 이렇게 배가 나가는 것이 아니죠. 배들을 전진시키고 하려면은 수신호, 깃발 가지고 하는 신호 또는 이제 소리, 보통 나팔을 불면 전진하라, 그리고 징을 치면 후퇴하라, 이런 그 약속들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배를 전진시키고 후퇴시키고 하면서 옆에 다른 배들하고 공동 보조를 취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하객진 같은 것을 보는데 공동 보조를 취하려고 보면 옆에 이 거북선이 옆에 이렇게 배 보려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예, 뚜껑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물론 그 위에 이제 그 탐망병이 나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불러주고 막 그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바로 옆에서 보고 젓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작전상의 제약이 있었고요. 또 거북선이 이렇게 덮개를 딱 씌워놓고 했을 때 좀 작은 면이긴 하겠지만 포를 쏘고 나면 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포를 다시 장전하고 해야 되는데 연기가 어디로 빠질까요? 네, 그런 문제. 또 이렇게 뚜껑을 씌웠을 때 그 안에 이제 조명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북선은 딱 돌격하는데 사용하기 좋을 만큼 그 숫자만 거북선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이 이걸 몰라가지고. 네. 예. 알았어도 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겠죠? 예, 포기하시죠. 전투를 더 이상 저를 왜 외적 취급하세요? 이상 포기하시죠. 연기였습니다. 연기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한산도 대첩의 정말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무렵 되면은 일본군들이 이미 평양선까지 이제 점령하고 있고
이제 보급 부대들을 기다리는 이런 시점인데 바로 이 수륙 병진 작전을 통해 가지고 바닷길로 이 평양성에 있는 일본군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이 병력들이 완전히 이제 끊겨버린 거죠. 이제. 보급로가 차단. 그래서 이 유성룡도 징비록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한산도 대첩을 일컬어서 이 한 번의 싸움으로 드디어 적군의 한쪽 세력을 꺾어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비록 평양을 점령했지만 형세가 외로워져서 감히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를 보존하고 결국 조정의 호령이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정말 이 한산도 대첩의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 근대 시기에 우리 고종 황제의 고문으로 왔던 그 미국인 헐버트도 이 한산도 대첩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이 한산도 대첩이야말로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근데 그 뒤로 거북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1597년 칠찬양 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당시 수군 통제사였던 원균은 거북선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투입한다. 하지만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의 이동 상황을 미리 파악해 선제 공격을 가하고 조선 수군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 대부분의 전선이 불타고 거북선도 칠천양 바다 밑으로 사라진다. 아이고. 지금 바다 밑으로 침몰하고 있는 장면을 안타깝게 바라봤는데 야간 기습전이었는데 우리나라 배들은 아마 파도가 좀 세고 풍랑이 치니까 배끼리 이렇게 좀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놀지를 못하고 작은 배들이 일본 배들이 들어와서 불을 지르니까 그냥 배가 한 척이 불 붙으면 계속 잇따라서 전부 다 불 붙고 이렇게 해서 일시에 다 침몰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중요한 건 거북선을 우리가 만능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북선 그 자체가 아니라 해전을 지휘하는 지휘관하고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네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지만 거북선이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 이게 참 안타깝네요. 그 장면 보니까 정말 심장이 확 무너지는 거 같잖아요. 칠천량에서 그냥 빠져버렸고. 이렇게 그 임진왜란 때 이 거북선이 워낙 인상 깊은 그런 모습으로 일본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인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 후기 내내 거북선들이 제작이 됩니다. 영조 때는 약 40여 척 거북선이 그때 기록돼 있던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순조 때는 18척 뭐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거북선들은 임진왜란 때의 거북선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의 거북선은 어쨌든 실전용이었고 전투를 많이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딱 특화됐던 거북선인데 비해서 약 200년가량 흘러가면서 실제 전투보다는 해상 훈련 또는 요즘 말하면 뭐 열병 같은 해상 사열 이런 데 이제 거북선이 쓰이기 때문에 행사용 거북선이 되는 거죠.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이제 좀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고 그러니까 거북선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복원되어 있는 거북선들은 후대에 이렇게 그 커진 거북선들의 치수를 반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전투에서 활약했던 임진왜란 때의 거북선은 현재 복원돼 있던 거북선들보다는 조금 작았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조 거북선 있잖아요. 그 칠천량 바다 밑에는 그 거북선들이 지금도 잠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용머리랄지 화포 이런 거 쐬잖아요. 그거 어디 가겠어? 바닷속에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1992년에 거북선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생방송 오늘 이광용입니다. 생방송 오늘이야 오늘. 어떻게 프로를 하는 거예요? KBS에서 프로그램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1992년 8월 18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무공 해전 유물 발굴단이 드디어
거북선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어디서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이 통영군 한산도 문어포 서북방 460m 수역 해저에서 거북선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자총통을 인양했다고 합니다. 이 황자총통에는 귀함의 황자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웬일이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에 발견된 황자총통을 국보 274호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죠. 바닷속에 영원히 잠들 줄 알았던 거북선의 놀라운 발견에 이순신의 혼이 깨어났다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 황자총통을 시작으로 앞으로 거북선 유물 발굴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 소식이네 정말. 그러네요 진짜. 갑자기 4년이 흘렀어요. 4년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방송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1996년 6월 18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1992년에 전해드렸던 황자총통 발견 소식 기억하십니까? 네. 오래된 일이라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생해요. 그런데 국보로까지 지정됐던 황자총통이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짜,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뭐 조작 이런 얘기입니까? 설마? 그렇습니다. 예, 이 골동품상이 가지고 있던 총통을 바다에 빠뜨렸다가 발굴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총통 형태로 모양을 만들고 나서 글씨를 새긴 후에 그 위에 화공약품을 부어서 부식시킨 정말 그냥 가짜였답니다. 가짜. 예,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이 학계 그리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완전 속았네 우리가. 근데 아무리 허술해도 그렇지 이 국보에까지 지정됐는데 그동안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발굴 당시부터 이 황자총통에 대해서 의문점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00년간 바다 밑에 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글귀가 방금 새긴 것처럼 지나치게 선명했고요.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열에 취약해서 이 포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아연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 유물을 발굴했다. 이 기쁨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싹 다 묻혀버리고 말았죠. 이야, 너무 흥분했던 거구나. 뭐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그러게요. 국보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황자총통을 국보에서 해제하고요. 국보 제274호는 영구 결번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좋을 텐데. 거북선에 대한 과도한 열망, 엄청난 그리움이 우리나라 해저 유물 발굴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4년 넘게 방송해오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이광용이었습니다. 영구 결번이라는 게 원래 스포츠에서는 뭐 누구를 기리기 위한 아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건데 이거 너무나 다른 영구 결번인데요. 그러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아무리 거북선을 찾고 싶어도 그렇지 너무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뭐 전 국민을 우롱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게요? 네, 당시 이제 그 해군에서 충무공 해전 유물 발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 7,000량을 비롯해서 이 지역을 굉장히 그 샅샅이 뒤졌었죠. 근데 몇 년간 이렇게 그 발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굴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 한산도 외곽에서 이렇게 그 총통이 나오게 되고 이 총통은 바로 이제 발견되면서 위에 높은 곳으로 바로 이제 보고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국보라든가 보물 지정 절차를 걸치지 않고 아주 국민적인 축제처럼 그렇게 이제 그 지정됐었던 거죠.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됐군요. 예, 제대로 된 검증 네,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예,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 씨, 우리가 차분하게 갑시다. 차분하게 우리 둘이서 한번 좀 찾아보자고. 저분은 그 거북선만 보면 갑자기 이따이가 나오는데 경기를 일으킨 사람한테 그걸 아니 그거는 이상이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더 확률을 높였어요. 아이, 그러니까. 괜찮다. 네. 사실 저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천연 바다 밑에.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아니 진짜. 실제로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 2014년 11월에 그 대부도에서 한 어민이 그 낙지를 잡다가 그 바다 밑에서 그 선박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 7개월의 그 발굴 조사 끝에 그 선박이 고려시대 선박인 게 밝혀집니다. 고려시대 선박도 네, 발굴이 됐네. 네. 그렇죠. 더 옛날 건데도.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거면은 가능성이 아주 있다는 거죠. 그럼요, 보이네요, 당연하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쭉 갑시다. 어떻게 상소통 살까? 제가 보기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임진왜란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 배들을 엄청나게 많이 부서뜨렸잖아요. 그래서 300여 척이 이상의 그 일본의 세끼부네라든가 아다케들을 침몰시켰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에 한 180여 척 정도의 그 판옥선들이 수장이 됐는데 아무것도 이 지역에서 그동안 여기에 많은 발굴을 수년간에 거쳐 수차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외선도 안 나왔어요? 내선도 안 나오고 판옥선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고려 선박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남해안은 수심이 서해안처럼 이렇게 얕은 게 아니라 굉장히 깊습니다. 그 안쪽으로 골짜기 안쪽으로 많은 것들이 밀려 들어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제 그 파가지고 올려야지 이제 그런 그 선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북선 자체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 거북선이 워낙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시대에, 물론 우리 시대 우리도 좀 뭐 늙어서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과학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더 수준이 높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임진왜란 하루 전에 거북선이 완성이 됐듯이 네. 우리 민족에게 정말 필요할 때 거북선이 딱 이렇게 용머리를 들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 왜 스페인의 무적 함대나 뭐 영국의 메리로조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발굴된 것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서양 쪽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명나라 정화 함대의 그 배들을 발굴을 했죠. 그래서 수중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신 교수님 말대로 이 희망을 잃지는 않고 거북선 또 그다음에 당시에 주력선으로 활동했던 판옥선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캄캄한 또 거북선 안에서 피가 날 정도로 노를 저었던 그 민초들의 간절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순신과 거북선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사이에 육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쟁이 운명을 바꾸다 2부는요. 평양성 전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옥선도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배잖아요. 뛰어나죠. 우리나라 그 지역 판옥선이 제일 뛰어난 그죠. 거죠. 네, 거북선은 좀 특수선이고 송곳하고 칼 이게 겉으로 잘 안 보였대요. 네. 거적을 덮어가지고 네, 위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원동으로 뛰어들었다가 그냥 당하는 거. 이따이. 그렇지. 네, 거적을 덮는 게 이제 이유가 두 가지고요. 하나는 그 위장적인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다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적선에서 예, 예. 불화살이라든가 식히는. 네, 그거를 이제 차단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얘기네. 그렇네요. 얘기하면 할수록 정말 신비로운 거북선이니까 제일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돼요.